재외동포청 소속의 영사를 보내자는 취지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부 산하청이기 때문에 네, 다른 주재관이 아니고 외교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보내겠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외동포청은 새로 생긴 기관이기도 한데 재외국민 숫자가 240만 명이라면서요. 네, 247만. 그러니까요. 그게 그 엄청난 수의 대한민국 국내로 따지면은 한 개 큰 도 규모의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투표하면 20만 명밖에 투표 안 하고 그러죠. 10분의 1도 안 하죠.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무슨 뭐 6시간 가서 투표를 했니 무슨 차 타고 1박 2일로 가서 투표를 했니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그러지 않게 해야죠. 어쨌든 그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하고 업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누구 나오셨어요? 네,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입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는 그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 애초에 재외동포 기본법에 시작될 때부터 저희들이 맡은 업무입니다. 그게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재외동포청이 생기기 전에 이게 이 기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업무를 할 텐데 지금 재외동포청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 저희들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경계심을 갖는데 이 조직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포청을 설립하던 당시에 네. 일부가 동포청으로 흡수가 돼서 동포청을 설립을 했고요. 근데 이건 왜 빼놨을까요? 거기에 이제 뭐 동포청에 기본적으로 정원의 한계나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동포청으로 흡수되지는 못했고 이게 이제 남게 된 경우인데요. 근데 이게 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재외동포청 내부 조직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일 텐데 그런 절차가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한 거죠. 이제 공무원 숫자 늘었다고 비난할까봐 네.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똑같이 드는데. 이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만이죠. 네. 네. 청 설립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단. 재단. 재단에서 재단. 일부가 이제 때에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 요걸 한번 인원수 제한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죠.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 출범할 당시에 저희가 경력 채용으로 60명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경력 채용 목적은 재외동포 재단에 있던 직원을 모두 흡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력 채용 당시에 재외동포 재단 직원이 모두 경력 채용에 합격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 고용 승계 형식으로 자녀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외동포청 인력 규모가 일정 수로 제한이 됐으니까 다 흡수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은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네 보니까. 재외동포 재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이 이 해산되면서요. 네.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재외동포 재단의 총 인원이 71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외동포 청에서 재외동포 재단의 인력을 좀 더 흡수해 갔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네, 19명만 갔습니다. 지금 277억이 예산인데 인건비, 경상 운영비, 그다음 사업비가 227억 돼 있는데 인건비, 경상 운영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앙호한 거죠.
어쨌든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면 비용이 더 들어요. 이거 따로 놔두는 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통일부는 발표하신 내용이 뭐 특별히 없고 저기 비전향 장기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의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일부 주장에 의하면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보내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여권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줘서 그분이 그냥 중국 가가지고 평양 가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 본인 가고 싶은 대로. 라는 얘기에 대한 판단,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심양으로 가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북이 받아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감수해야죠.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 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거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아, 예. 굳이 뭐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아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예, 안학섭 선생 같은 경우는 95세입니다. 예. 어쨌든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로 예.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네,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그다음에 국군포로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공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는 그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죠. 네, 이 납북자 송환 문제. 지금은 대화 루트도 끊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실장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장관님이 넘겨줘야 할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어디 자료에 있던가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그 법이 있다는 뜻인데. 사회적 대화를 그 지원 근거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개정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국립평화통일교육원장입니다. 네. 그 통일교육지원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교원들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여야 각각 한 건씩 평화 무슨 지원법이에요? 무슨 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예예.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교육을 지원한다 그 뜻일 텐데 예.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89만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왜 그게 뭐 남북 긴장 관계도 있고 그 동안에 또 안보 중심의 교육 또 일방적 주입 방식 교육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좀 확대를 대폭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합니까? 예, 통일부 평화기록실장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소지죄.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도와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이 특수 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비공개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네. 나머지는 비공개 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어디 누구세요? 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답입니다. 그러시군요. 여기도 재원이 뭐예요? 남북협력기금입니다. 기금이에요. 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전에 보니까 한 1조 원쯤 된다고 그랬는데. 예,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 1조입니다. 네, 1조예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입니다. 네. 여기는 3년째 공석이에요? 아닙니다. 1년 정도 공석. 1년 돼요? 네,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뭐 기관명이 명확한 대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개념 정의돼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수는 34,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1,000명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로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쯤 되는지 얘기해도 돼요?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 확인, 물론 비공식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숫자는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숫자를 보고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입국자가 총 3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네요.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세요? 북한까지는 안 가고 우리나라에 뭐 있다가 중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뭐 그런 통계 있어요? 예, 그 중국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수 파악이 없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어쨌든 3만 몇천 명이 탈북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국내에 남아 있지는 않을 거고 일본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게 한 30명 된다는 거고 네. 국내를 벗어나서 다시 대한민국을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고수자는 아마 통일부에서 정확히 사회문화협력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실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거주 불명이 462명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국내에 있는지가 불명확한? 네네네. 그중에 해외로 간 분이 327명으로 지금 저희가 네,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DMZ법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공개 논의는 혹시 뭐 총리 하실 말씀 하시죠? 두 가지만 좀. 비공개 논의는 좀 이따 하고. 통일부 장관님. 예. 그 북향민 자살이 지금 보니까 10만 명당 숫자가 우리 일반 내국인에 비해서 2배라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살 관련한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통일부에서 판단하셔서 통일부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재단에서 이 정책 자살 관련 대책 정책을 할 때 거기도 좀 파견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생각 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보니까 아까 CPTPP 얘기 나오는데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잘 진전이 바로 안 될 걸로 예상되는 게 또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국내적인. 그래서 CPTPP가 한일 관계의 강화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조금 걸림돌도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그 강화되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경제 문화 교류를 높이는 것이 종래의 FTA나 CPTPP 말고 다른 그 어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고민 좀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CPTPP는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WTO 체제가 완전히 이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농수산물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북향민 자살자 숫자는 우리 국민은 10만 명당 26명인데 탈북민, 북향민은 54명입니다. 2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근데 핵심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통일부가 만들고 있는 대책은 심리 상담 강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 제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에 그 부분이 딱 대상이 보이는 것이어서 예. 조금 좁혀서 접근을 하면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그 하나재단 그 공석 지적하셨는데 새로 3만 1,000명 여기 살고 있는 북향민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문제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겠죠. 그래서 북향민 중에서 하나재단 이사장을 지금 물색해서 인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향민 중에서 맡겨보시겠다는 취지세요?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비공개로 좀 바꿔서 비공개 토의 진행에 앞서서 총리님의 정리 발언과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로 하고 방송은 중단하고 이어서 비공개 토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또 평화공정 원년 만들기를 주제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업무보고가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하여튼 오늘로서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많이들 느끼겠지만 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결국 이 평화조차도 가장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제외 공간이 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그런 천병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뭐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그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라 남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아직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보고와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통일부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토의는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이후 행사 말미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계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 외교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9개국 순방과 35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을 깬 대통령님의 선방일 후 방미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구상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접근 방안을 초반부터 수렴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동시 국빈 방한 행사를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11년 만의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도전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자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4개국을 방문함으로써 방산,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경주 에이펙 개최를 통해 AI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는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신라 금관과 황남 빵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에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와 동남아 스캠 범죄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외교부는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 민관 공조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분절화 현상 극복 방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영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 지역 외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님의 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제2의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생활, 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청년 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총 150명의 청년을 제외 공간에 파견하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여권 민원센터를 여는 등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써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회의도 정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K-이니셔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제휴공관 역할 재창조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서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관 등 제외공무원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청년, 혁신, 미래를 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 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저성과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축소, 코이카 플랫폼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북극, 신기술 등 전지구적 도전 과제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제외공관을 통한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 편익 증진과 권익 향상에 대해서는 동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외동포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재외동포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개선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로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재외동포청은 아직 동포 지원 체계나 정책 집행 등의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